주식시마론 목요일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한은의 물가 처방전 빅스텝 이후는 어제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빅스텝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윤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겸입니다. 네, 정말 물가 상승률 높습니다. 이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한 조치들이 계속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50bp 금리 인상이 이번 7월 금통위에서 단행이 됐었고, 또 역사상 처음으로 세 차례 연속의 금리 인상 조치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의 빅스텝 결정 배경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예, 현재 인플레이션이 지금 고점을 향해 치닫고 있고요. 또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고물가를 방치할 수 없다라는 이제 판단하에 이제 고물가 고착화 현상을 이제 막기 위한 긴급 조치가 아닐까, 그런 부분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부분은 이제 경기 침체가 따라오겠고요.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제 일반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이제 가계 부담,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다 영끌족들이 아파트 끌어가지고 이제 막차 더 뒤처질까봐 아파트를 뒤늦게 샀다가 지금 이제 갑작스러운 또 이제 인플레이션의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부담이 엄청나고 지금 급매물도 이제 나오고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물론 부동산 문제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물가를 우선 잡아야겠다. 그런 부분에서 선제적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미국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제 CPI 지수가 10.1까지 예상치를 월등히 뛰어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아시겠지만은 미 연준이나 미 재무부가 특히 옐런 장관께서 작년 11월 그 미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조짐과 징조가 보였을 때 그때 빠른 의사결정과 그 집행을 못 해가지고 그 여파가 이제 뒤늦게 이제 그 결정을 하고 이제 조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금융통화위원회도 이런 부분을 다 보고 있습니다. 봤을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타산지석을 갖다가 삼아가지고 우리 이제 경제와 증시에 이제 최대한 이제 파급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빠른 조치, 그리고 50bp 역대급의 인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소비자 물가가 저번 달에 6%까지 인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그 기대치도 10년 만에 지금 거의 4%에 육박하는 그런 높은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을 지금 막지 못하면은 이게 국가 경제가 흔들리고 그에 대한 모든 피해는 이제 국민 개인한테 이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부분이 이제 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지금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피해되는 부분은 나타난다 하더라도 일단 물가를 일단 잡고 보겠다라는 한은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어제 빅스텝 결정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010년대에는 아무리 저금리 정책을 써도 물가가 도통 오르지가 않아서 이게 수수께끼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디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컸었는데요. 코로나와 또 저금리 정책,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기존에 중앙은행에서는 2% 정도까지 물가가 그 이상 올라서게 되면 사실 물가를 잡게 되는데 벌써 우리나라는 6%, 또 미국은 9%까지 물가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국내도 이제 6%도 사실 좀 충격적인 수치였는데 7% 전망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중앙은행에서 긴축 조치를 했을 때 물가가 안정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심각하다라고 좀 봐야죠. 10년 2개월 만에 지금 3.9%, 4%에 육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앞으로 더 물가가 오를 것이다, 그런 그 심리가 이제 팽배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심리가 원자재라든지 물가에 또 연동돼서 반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추세라든지, 왜냐하면 또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잡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 계속 지금 과열이면서 지금 탄력을 받고 있는 물가다 보니까 7%까지도 좀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지금 이 물가가 단시간에 쉽게 안정되긴 좀 어렵다, 시간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행 총재는 어제 여러 발언에서 연말까지 금리가 2.75%에서 3% 수준 전망이 합리적일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었고요. 또 영끌족이라고 하죠, 일명. 네. 무리한 빚을 내신 분들을 예. 향해서는 3% 이자가 평생 안 갈 것이다. 인플레이션 시기에 이자는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경고를 했는데 그만큼 성장보다도 물가를 잡기 위한 선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됐을 때 국내 그 경제의 성장 모멘텀은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 침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제 물가를 잡겠다.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특징이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서 다시 지금 코로나가 지금 재확산되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이제 소비 심리, 보복 심리가 상당히 지금 대두가 되고 소비 회복세는 이제 늘어날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으나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가 지금 트리플 악재, 여기다가 지금 또 하나 플러스 알파 되는 게 지금 통화 정책이에요, 각국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5 악재가 아니냐 그런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주요국들의 그 모든 경제 성장률이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반기 갈수록 이게 지금 장기화되고 악재가 지금 연속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뭐 경제 성장률을 좀 낮춰서 2.7%까지 지금 뭐 3% 이상도 봤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2.7%밖에 떨어질 수 없는 대내적인 그 악재 상황에 있다 보니까 성장 모멘텀은 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밸류에이션은 위기 국면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건 이렇게 경기 침체를 감안하고서라도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 물가도 못 잡고 경제는 침체가 오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일단 좀 물가가 잡혔으면 하는 바람이 많았는데 간밤에 미국장에서 그러지가 못했죠. 네네. CPI가 6월 수치가 나왔는데 9.1% 전년 동기 대비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전망치가 8.8%였는데 9.1로 나왔으니까 네네. 0.3%포인트 더 높게 예상치보다 나온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서 자이언트 스텝뿐만 아니라 1%포인트 금리 인상이 이달에 나오지 않겠냐는 전망이 거의 80%까지 그 예상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뭐 75bp만 금리를 인상해도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되거든요. 네네. 이 상황이 과연 또 우리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네. 예. 아주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네. 지금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거쳐서 울트라 스텝으로 가겠다고 예. 지금 이제 100bp를 올리겠다는 이제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반증이 뭐냐면은 뭐 연준이나 재무부나 매일 하는 얘기 같은 얘기예요. 물가를 잡을 것이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물가를 잡겠다라고 하지만 또 뒷말은 이 물가 잡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다.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달래면서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상황은 투심은 또 약화되고 불안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어차피 지금 또 이제 자이언트 숲부터 해서 울트라 가게 되면은 시장이 아직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자이언트 스텝 0.75도 지금 무리인데 지금 뭐 울트라까지 간다. 1포인트로 온다 그러면 뭐 시장은 뭐 엄청난 충격으로 소용돌이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단행할 수도 있지만은 강약을 조절하겠죠. 너무 시장에 큰 충격을 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금리가 이제 지금 자이언트 스텝 0.75를 미 연준이 실행을 하면은 국내하고 지금 이제 역전 현상이 이제 대두가 되죠. 우리는 이제 2.25.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2.5가 되죠. 그럼 네. 이제 갭이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문제는 이제 달러화가 강세가 이제 대두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전 세계 안전자산이라고 하면은 뭐 달러화로 지금 뭐 모든 게 집중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블랙홀이라 다 빨아들인다고 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외인 투자자들이 이제 뭐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금리가 낮고 이제 미국이 금리가 가치가 더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인에게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투자 부분이 좀 약화되고 자금 유출이 또 될 수가 있겠죠. 또 그런 상황으로 인해 갖고 지금 대두되는 게 이제 외인 수급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예전 사례로 봤을 때는 그렇게 자금들이 갑자기 일시적으로 다
금리 역전 현상이 예전에도 났었긴 했는데 뭐 한 번에 다 빠져나가나 일시적으로 뭐 과하게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뭐 채권 쪽에 또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은 또 예전 상황하고 좀 다른 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또 주식도 팔고 또 채권까지 또 파는 그런 상황도 혹시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유심히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달러화가 강세가 되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또 수혜를 받는 기업도 있겠지만은 또 원자재를 수입해 갖고 또 가공해서 나가는 이제 그런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입장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고 중요한 건 이제 경상수지 무역 흑자냐 적자냐 그게 좀 관건인데요. 네. 최근 이제 상반기는 이제 100억 달러 예. 무역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대 규모였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환율이 강세가 되면 그런 부분이 더 위험성이 이제 증가된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을 때, 네, 그렇죠, 원의 그렇죠. 약세가 됐을 때죠. 네, 예.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원자재가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지금 계속 좀 떨어질 생각을 안 하고 계속 그 고점에서 유지되면서 장기화되다 보니까 수출하고 무역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결코 유리하진 않다. 그런 부분을 또 이제 금리 역전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뭐 금리가 역전되면 또 우리나라도 금리가 올라가니까 또 일반인들의 그 증시에 수급도 좀 안 들어올 것 같고요. 국채로 또 그러니까 모든 국내외 투자자들이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좀 편중될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이 종합적인 문제라고 대두돼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력이 있을 만한 자금들이 줄어들 수 있겠죠. 뭐 아무래도 이자 부담, 물가 부담 계속 생기고 그리고 또 기업 쪽에서도 투자를 좀 미루는 그런 조치들까지 나올 정도로 여러 비용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이러면서 이제 또 중립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중립금리는 뭐 인플레이션도 디플레이션도 유발하지 않는 수준의 금리를 얘기를 하는데 물가를 확실히 잡을 때까지 금리를 올리겠다는 게 파월 연준 의장의 입장이기 때문에 중립금리 이상으로까지 물가가 좀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립금리란 뭐라고 보세요? 예, 뭐 중립금리라는 건 사실 뭐 실제 그 경제 상황에서 뭐 우리나라가 지금 뭐 금융당국이라든지 뭐 하는 쪽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참고용으로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립금리라는 것은 이제 어떤 시장의 니즈, 요구죠. 지금 이렇게 불안하고 물가는 올라가고 금리는 올라가고 뭐 경기 침체, 가계 부담, 뭐 수출, 환율 뭐 모든 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종합백화점 악재에다가 이제 뭐 제가 방송에도 한번 언급 강한 녀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현재 우리나라 국내 경제상을 이제 발목을 쥐고 있는 5종 세트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이제 해소를 하길 시장이 원하는 거죠. 투자자들 모든 전 국민이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중립금리라는 말이 지금 자꾸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중립금리라는 게 이제 경제를 이제 그 경제 침체가 오지 않으면서 안정되게 물가를 또 잡고 시장을 갖다가 안정되게 끌어갈 수 있는 가장 그 이상적인 금리를 이제 언급하는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이건 이제 참고용이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후성입니다. 이제 모든 이제 지표나 결과가 나온 다음에 뒤돌아보고 이래서 이 가장 이상적인 금리를 요걸 썼어야 된다라는 식의 이제 뒤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모든 경제 상황과 지금 어려워지는 악재 상황, 침체 이런 여러 가지 국면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떠한 이제 실질 이런 중립금리를 갖다가 도입을 해서 가장 이상적인 금리에 가장 가깝게 가서 이 경제 상황을 갖다가 어려운 국면을 헤쳐나가기 위한 이런 이제 언급도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이제 하는 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또 이제 내부의 그 위원들이 한 6분 계십니다. 근데 거기서 한 2분 정도는 또 이 중립금리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대두해서 빨리 이런 그 침체나 악재 부분을 잡기 위해서 언급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반대 의견이 또 있습니다. 나머지 위원들은 이제 이 그 부분이 이제 정확성이라든지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서 조율을 해가야 된다. 그러니까 양쪽 의견이 좀 팽팽하게 좀 맞서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이런 시장 상황과 경제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적이게 완전히 될 수 없지만은 근접하게라도 해서 이런 침체 부분 이런 걸 벗어나기 위한 니즈, 욕구 부분이 이제 대두돼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립금리가 이제 이론상에 가깝다는 뜻은 뭐냐면은 정부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자본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또 이제 반증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런 자금의 상황에서는 지금 둔화, 침체로 가는 이제 모든 이제 경제 참여자들이 급행열차를 탔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제 급행열차를 타고 종착역이라는 게 경착륙이라도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해소 국면으로 이제 가기 위한 이제 과정이다 보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이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립금리 부분이 자꾸 이제 언급되고 대두되는 현상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중립 금리를 기준으로 놓고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그동안 많았는데요. 이전에 이주열 총재 당시에도 1.5%까지 금리를 높여도 이건 중립금리에 비춰봤을 때는 긴축이 아니다.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신임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도 5월에 중립금리 수준으로 현재 금리 수준을 수렴하게끔 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중립금리가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의 금리를 얘기하는 거냐, 몇 %냐, 이걸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립금리라는 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런 가장 그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의 가장 효율적이고 예. 가장 적합한 금리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공론화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발표를 했는데 그 금리를 거기에 근접하게 했다고 시행을 했으나 반대급부로 결과가 시장상 그게 이제 역효과라든지 다른 방향이라든지 어떤 풍선 효과라든지 그게 실효성이 없거나 효과가 떨어졌을 때 그때는 거기에 따른 이제 그런 어떠한 이제 파급 효과 그리고 이제 시장 작동 원리에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러니까 기대치하고 상당히 괴리감이 생기는 상황이 나게 되면은 또 이제 하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제 책임감, 부담감, 또 그리고 이게 이제 중립금리가 이제 말은 이상적이구나 현실과 이상은 좀 괴리감이 있잖아요. 그 중립금리를 기준을 딱 설정했을 때 어긋났을 때 이런 경제 파급 효과는 또 이게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는 통화위원회 내부에서도 치열한 지금 논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신중하게 가자라는 쪽이 좀 다수가 더 많고 이제 소수 의견은 이제 시장의 요구, 니즈, 욕구 부분을 갖다가 좀 반영해서 좀 효율적으로 가자라고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하는 쪽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보수적인, 좀 더 신중하고 면밀히 좀 더 시간을 갖고 종합적으로 해서 고려해 가자라는 부분이 더 이제 목소리가 조금은 더 많은 듯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번 7월 금통위에서 이창용 총재가 연말에 3% 금리를 얘기했거든요. 네, 이게 네, 어느 정도는 중립금리 언저리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 건 아닐까요? 네, 먼저 그렇게 결부해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예상이 2.5에서 연말까지 3% 가겠다는 이제 대다수의 지금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데 3%까지 가게 되면 사실 계속 빅스텝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3%까지 맞추려면. 25bp 3번 올리면 3%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계산을. 예, 네. 예. 지금 금통위가 3번 남았거든요. 아, 그렇죠. 올해 금통위 3번 남아있는데. 예. 지금 2.25죠? 10월, 11월. 네네. 예, 2.25기 아, 맞습니다. 때문에 2.5씩 가면, 제가 순간 계산을 좀, 오차가 있었는데, 여하튼 간에 이제 3%까지 이제 갈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금리가 중립금리에 가깝다라는 이제 그런 뉘앙스를 한 거죠. 뭐든지 예단해서 정확히 얘기한다는 건 이제 모든 이제 발언자가 입장이 또 곤란해지고 난처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 총재께서 말씀하시고 발언하신 부분은 저도 그렇게 근사치에 있다고 보고요. 네. 이걸 갖다가 이제 마치 공론화해서 표준화해서 실제 금리를 갖다가 이제 어떠한 딱 표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시장에서 대입해서 한다는 건 지금 하는 입장에서도 부담감이 있는 거죠. 있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공론화해서 딱 명문화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총재께서 여기에 이제 근사치로 뉘앙스를 이렇게 은근히 밝히지 않았나 그렇게 좀 해석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당계 1년차님께서 우리 채팅창에서 급격하게 금리를 상승시켜서 유동성에 의한 인플레를 잡을 수는 있겠지만 공급 문제로 인한 인플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못하면 물가 경기 다 놓치는 건 아닐까요?
라고 글 주셨고요. 이런 것들이 뭐 각국 중앙은행의 고민이기도 할 겁니다. 통화 정책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기준 달라지지 않을까요? 마그마님께서 이전까지는 저물가를 누린 거고 이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준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평균 물가 목표제를 연준에서 도입하면서 2% 이상의 물가를 용인하겠다고 이야기한 게 작년, 재작년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좀 낮아지면 예전 비해서는 물가가 높다 쳐도 이 정도면은 좀 그래도 좀 안정화된 물가다. 이렇게 좀 물가에 대한 어떤 레벨 자체가 새롭게 설정되는 게 지금 시기가 아닐까. 이런 의견에 대해서도 시청자분들이 주고 계시는데요. 중립금리 각국 중앙은행에서 찾아갈 겁니다. 예, 한 중앙은행 총재는 이렇게 예전에 얘기하기도 했네요. 돈을 빌릴 때 빌릴지 말지 고민하는 수준이 중립금리 수준이다. 네, 그렇죠. 예. 대출자가 지금 뭐 네. 돈을 빌렸을 때 나한테 유리할 것이냐, 예. 이거 불리하지. 괜히 빌렸다가 이거 뭐 원금도 못 갚는 꼴이 예. 아니냐고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 표현이 딱 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그 금융통화위원회 내부에서도 이 의견이 찬반이 엇갈리면서 계속 이게 앞으로도 치열한 논쟁 부분으로 이어지고 또 이제 각자 이제 보수적인 의견 또 이제 좀 적극적인 의견 그런 부분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면서 조율해 가면서 풀어갈 거라고 저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니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다음 주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데 이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만남을 가집니다. 이 자리에서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 논의가 될지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예, 뭐 통화 스와프 지금 이런 어려운 그런 난국 속에서는 한번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진행을 해서 우리가 좀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보고 있고요. 옐런 장관이 지금 뭐 옐런 장관도 지금 미 재무부 장관이면서 얼마나 책임이 막중하겠습니까? 또 자기가 연준 의장일 때 또 이제 재무부 장관이었을 때 그런 이제 과오나 좀 판단, 의사결정을 빨리 못한 부분도 시인도 했고요. 이런 이제 경제 침체라든지 인플레이션을 이제 잡기 위한 본인도 빨리 이제 노력을 해서 자기 업적과도 연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G20 그 재무장관 회의를 이제 끝나고 우리나라 이제 옵니다. 와서 이제 여러 가지 현안 문제, 스와프, 통화 스와프도 좀 얘기를 하고, 물론 이제 통화 스와프는 아마 정부하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부총리, 기획재정부 부총리하고 이제 언급을 얘기를 나눌 것 같고요. 네. 또 그러고 나서 이제 한은에 가서 이제 이 총재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얘기에서 면담 정도를 할 거라고 지금 뭐 언론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통화 스와프로 좀 말씀드리면 이제 통화 스와프는 뭐 여러분이 또 아시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1달러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1,300원대 아닙니까? 1대1 이제 교환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만기 때 왔을 때 뭐 우리 환율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환율이 더 뭐 1,400원, 1,500원 올라간다 하더라도 만기 때 그 처음에 최초에 그 계약한 1,300원을 기준해서 그 양만큼 사실 갚고 교환하는 그런 뭐 스와프 제도라는 건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거의 이제 장점은 이제 통화 스와프를 이루고 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환율이 아니라 이제 외환 보유액이 늘어난다라는 부분이 이제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 이제 통화 스와프가 두 번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2007년 금융위기, 세계 금융위기 때 리만 브라더스 사태 아실 겁니다. 그때 이제 뭐 전 세계가 지금 뭐 연쇄적으로 이제 금융위기 파급 효과가 와가지고 상당히 힘들었던 지금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메가톤급 단일 악재로서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사실 대처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통화 스와프를 갖다가 이제 미국하고도 하고 일본하고도 하고 중국하고도 했는데 그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 우리나라 정부가 좀 약간 이제 그 통화 스와프 하는 과정에서 좀 배짱으로 좀 일관을 했거든요. 뚝심 있게 좀 배포 있게 그 통화 스와프하면서 그 양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그 조절을 상당히 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 갖고 그때 이제 전 세계 금융 위기 때 우리나라가 좀 슬기롭게 넘겨가지고 그때도 우리나라가 제 기억에 이제 경제 성장률도 어느 정도 이뤘고요. 전 세계가 그 파급 효과 악영향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만이 또 유일하게 그걸 갖다 잘 모면해서 넘겼던 그 사례가 있었죠.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 통화 스와프 이제 각국의 통화 문제가 또 있어서 그때 이제 통화 스와프를 잘 또 진행을 해서 또 고비를 넘겼던 그런 두 가지 사례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앨런 장관께서 와가지고 이제 우리 정부하고 이제 통화 스와프 얘기를 나누겠지만은 지금 문제는 지금 상황이 그때하고는 좀 다르다. 그때는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요. 또 우리나라 환율을 갖다가 좀 이제 통화 스와프 하는데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밑바탕 뭐 뚝심 그 배포 있게 좀 딜이라는 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포커페이스도 하고 배짱 있게 또 딜을 거래라는 게 흥정이고 하니까요. 근데 지금은 지금 환율이 지금 약세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통화 스와프하는 그 조건이 예전만큼 이제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조금 예전하고 좀 다른 국면이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여하튼간에 이제 통화 스와프가 잘 이루어진다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제 외환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또 개입할 수도 있고요. 또 외인의 자금 이탈을 좀 막을 수도 있고 방어할 수도 있고 또 이 환율 상승 부분하고 자본 유출을 갖다가 좀 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 정부가 금융당국이 이런 점이 이제 통화 스와프의 유리한 장점 결과다 보니까 정부가 또 이제 이번 옐런 장관 오면 좋은 협상을 해갖고 이런 부분을 갖다 좋은 결과로 좀 나온다면은 또 증시에라도 지금 이제 어렵고 이런 환란 증시에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호재도 없고 뭐 조금 기쁜 소식이 없는데 이런 거라도 좀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은 증시에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뭐 햇살, 가뭄의 단비 좀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네. 아, 진짜 호재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악재가 나온 이후에 시장의 반응이 견조하게 그래도 버텨주고 있다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네네. 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연말 기준금리에 대해서 한번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이달에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만 단행을 하더라도 한미 금리는 역전되고요. 네. 이달 금리 결정하고 나면은 우리나라도 또 연준도 각각 3번의 네. 통화정책 회의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네. 연말에 기준금리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네, 뭐 지금 뭐 미 연준 같은 경우 이제 0.75로 자이언트 스텝을 가는 건 뭐 기정사실이고요. 또 하나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거쳐서 이제 울트라로 가느냐 마느냐 이제 그런 또 이제 갈림길에 있다고 보는데 이제 그런 울트라로 가는 그런 배경에는 뭐 또 어제도 보셨지만은 뭐 소비자 CPI 물가 지수가 나오니까 제가 어제 사실 밤 10시 반에 이제 미 선물 지수를 좀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 네. 지수를 이제 과연 얼마나 시장이 반응하느냐 봤는데 1분, 1, 2분 사이에 400포인트를 500포인트 가까이 그냥 수직으로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차트를 보면 정신이 없는 거죠. 거의 롤러 그 코스터를 능가하는 급하락인데 400포인트가 어떤 얘기냐면 미 선물 코스닥에 한 포인트가 4틱이 들어갑니다. 0.0, 0.25, 0.5, 0.75 이렇게 4개가 한 틱이거든요. 그러니까 500틱을 뺐다는 거는 뭐 4, 500틱을 뺐다는 거는 곱하기 4를 하면 2000포인트, 2000틱을 순간에 2, 3분 만에 그냥 수직 하락을 해버린 거죠. 그걸 보면서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더 빠지지 않고 좀 이제 하방을 좀 견뎌주면서 재차 좀 반등하는 이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이 취약하고 지표에 이제 민감하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0.75 올리는 건 이제 기정사실이고 이제 그 1포인트로 올리는 로 가는 부분은 이제 각종 지표라든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이제 좌지우지 될 것 같고요. 근데 1%까지 올리는 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시장이 받아들이기에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 너무 그건 뭐 메가톤급 충격이다 보니까 어떤 지표들이라든지 경제 이런 상황이라든지 도표를 갖다 봐가면서 수위를 조절하고요. 만약에 이제 9월 이후에 어떤 도표나 지표가 좋다면은 남은 기간은 좀 오히려 낮춰서 가려는 의지나 노력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금리 같은 경우도 이제 연말까지 3%가 지금 예상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도표나 지표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황들을 봐가면서 또 미증시와 연동성 민감성이 이제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좀 판단하면서 맞춰가면서 진행되지 않을까. 물론 네. 이제 여러 가지가 호전이 되고 그런다면 뭐 조율을 좀
또 할 수 있는 부분 여지도 있고 그 부분은 시장 상황과 시간과 여러 가지 주변 여건들을 봐가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네. 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물가가 더 높으니까 금리도 연말에 미국이 더 높은 건 또 기정 네네. 사실이 그렇게 좀 되겠네요. 더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네. 예, 미국 얼마까지 금리를 올릴까요? 예, 우리나라는 지금 가이던스로 어제 한국은행 총재가 발언한 것이 2.75에서 3%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경기 네.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 이런 우려들이 계속됩니다. 하반기 주식시장에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오면 뭐 주식시장에는 뭐 한마디로 설상가상이 되는 거죠. 지금 뭐 엄동소란 아니겠습니까? 여기다가 뭐 설상가상까지 오면은 뭐 진짜 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패닉에 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까지 이제 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시장이 또 올 수 있다는 걸 또 아예 배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또 올 수도 있다는 걸 이제 감안하고 시장을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는 이제 기업들이 부채가 많으면 안 돼요, 사실. 금리 인상 뭐 기업이라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네. 부담되겠습니까? 네네. 부채가 많고 이익이 적고 또 배당이 적고 이런 기업들은 이제 피하시고 또 가급적이면 이제 이런 부채가 없고 기업 실적도 좋고 또 이익을 잘 내고 배당도 잘 주는 이런 좋은 종목들을 지금은 물론 반등을 딛고 빠르게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향후 시간이 지났을 때는 살아날 수 있는 종목으로는 이런 우량 기업들을 이제 골라내는 해안이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금리 인상에 따른 이제 수혜주들이 또 있습니다. 찾아보면 뭐 또 은행주도 될 수 있고 보험주도 또 여기서 해당이 될 수 있는데 그 안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옥석 가리기를 잘해서 향후에도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종목들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잘 다시 재정비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미래 산업 정책, 살아날 수 있는 섹터, 이런 가망이 없는 종목에 내가 너무 과도하게 물려 있다. 그런 종목들은 아쉽지만은 좀 또 과감하게 손절하고 정리를 하고 이런 종목에서 이제 뭐 정부 산업 정책이라든지 미래 산업 정책, 6대 산업 정책, 뭐 친환경 원전, 뭐 전기차, 수소, 뭐 태양광이라든지 AI, 인공지능, 로봇이라든지 이런 UAM 이런 이제 앞으로 이제 분명히 그 다가올 미래에 관련된 산업 섹터로 우량주로 빨리 살아날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그런 좋은 우량 종목에 물려 있다. 네. 그러면 견디셔야죠. 버티시고 시간이 약이고 예전에 이회수 선생께서 우리 IMF 왔을 때 견디는 길밖에 없다. 그런 이제 명언을 남겼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국난을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은 뭐 1년이 걸릴 수도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견디는 자한테는 어떤 좋은 기회가 다시 한번 오지 않을까. 그런 사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견디는 법을 배워나가는 구간이 될 것 같은데요. 마진이 좋고 일단 부채가 많지 않은 기업, 마진이 좋은 기업,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가운데 골라보자는 관점에서 은행주와 보험주 꼽아주셨고요. 미래 성장 동력으로는 로봇이나 UAM 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윤겸 전문가가 또 공개방송 있으신데요. 네네. 몇 시인가요? 예, 5시부터, 제가 4시부터 합니다. 4시부터 어제 이제 한은에서 이제 빅스텝을 했고요. 이제 빅스텝에 따른 이제 파급 효과, 증시가 이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 나누면서 저는 이제 방송에서 좀 뭐 소통을 좀 많이 합니다. 예, 소통 위주로 해서 풀어가도록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7월 빅스텝 그리고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까지 이렇게 단행되면서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의 대응 전략을 윤겸 전문가와 함께 세워보시죠. 4시에 공개 방송입니다. 정관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겸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310원선 진입 시도 현재까지도 이어집니다. 1311원선 기록하고 있고요. 양대지수 지금도 상승 하락으로 엇갈린 보합 구간입니다. 마감 잘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